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동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 소식이 들려왔고 밤사이 또 FMC 이슈가 추가가 됐습니다. 3월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더 빨라졌다라는 게 전체적인 이 총평인데요. 이 때문에 이 뉴욕장의 장중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달래는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낙폭을 좀 줄이긴 했어요.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 처음 의장 됐을 때 초반보다 진짜 인터뷰 잘한다, 기자회견 잘한다라는 느낌을 들면서 이제 시장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박지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F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골자만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지속적인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테이퍼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다만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거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못 박는 모습이었고 지금 테이퍼링 논의에 대해서도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를 그러니까 당장 테이퍼링을 논의하고 있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뉘앙스가 정말 애매한데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되게 절묘하게 잘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논의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논의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된 것 같고 어쨌거나 앞으로 몇 달간은 테이퍼링 논의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는 장중에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강조를 해드렸던 것이 어떤 점도표와 관련된 건데 시계가 좀 앞당겨졌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또 움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도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지표다. 연준에서 내는 건데도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가 이렇게 방향성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당장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리고 시장도 참고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점도표가 어떻게 나왔느냐.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점선이 조금 위로 올라간 건 맞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사실 지난 3월보다는 이번 6월 FMC 점도표에서 전반적으로 인상 시기도 빨라지고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연준 위원들도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7명이 한 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2023년에는 역시 13명 그리고 이 중에서 11명은 2번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간점, 그러니까 이 녹색 선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2023년에 제일 꼭대기에 그러니까 25bp 올린다는 전제하에 6번 올린다는 두 연준 위원 때문에 중간값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그래도 시간적 여유는 제롬 파월이 좀 벌어준 느낌은 듭니다. 일단 뭐 처음에 충격은 사실 그거였죠. 말씀해 주신 대로 2명의 연준 위원이 6번을 올릴 수 있다. 2023년까지 라고 꺼내놓은 발언의 문제였는데 일단 소수이기도 했고 하지만 뭐 소수의 의견이 나중에 하나둘씩 더 더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만 연준 의장의 달래기가 일단은 시장에는 먹혔다라는 점 우리 시장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연결해 가야 될지 봐야겠고요. 다음 이제 국내 이슈 들어가 볼까요? 예, 저희가 몇 번 또 언급을 해드렸던 브리핑을 해드렸던 이슈니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마트와 네이버 연합이 이제 확정이 된 걸로 지금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아직 통보 못 받았다라고 부인은 하고 있는데 좀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나오는 보도 보면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추정 인수가도 나왔는데 4조 4천억 원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둘이 얼마만큼의 부담을 가져가고 뭐 지금까지 얘기 나오기로는 네이버가 한 1조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확정된 소식을 봐야 될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건 진짜 소수긴 합니다만은 이게 5조 언더잖아요. 때문에 한 번 더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서 뭐 이커머스 시장은 격변을 맞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뭐 유통 강자인데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서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온라인은 워낙 네이버가 압도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이 손 잡고
이제 이베이 코리아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온오프라인에서 그리고 플랫폼 분야까지 충분히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판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확정이 되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커머스 시장의 지금으로선 가장 큰 이슈니까 추이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관련한 소식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뉴스 더 해볼게요. 원전 체크하고 관련해서. 가죠. 네. 왜냐하면 이것도 저희가 이전에 한번 쫙 보여드렸고 이거 똑같이 제가 한 달 전에 그대로 써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해서는 계속 모멘텀이나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것 또 하나, 이번에는 국회에서 발언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소형원자로 북한의 에너지 공급 방안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북한과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를 전제해서 그리고 상당 기간에 수소와 원자력 에너지를 믹스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자 시장에서 또 원자로? 하면서 이제 원자로 관련주들이 이제 또 급등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가트탕 내에서도 어떤 소형 원자로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아직 검증된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현실 불가능하다,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보셔야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요즘에 원자로 SMR 원자력 얘기만 나오면 한 번씩 툭툭 튀고 관련주들이 한 달 사이에 100%씩 올라 버리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좀 투자 의견 재정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 때 이제 슬슬 수익을 챙겨가자라는 전략들을 많이 내보냈었습니다. 예. 하지만 다들 또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고점에 사서 지금으로서는 포트에서 조금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을 텐데 이번을 또 어떻게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가 전략 재정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침 때마침 이슈가 나왔으니까 같이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자, 이제 가볼게요. LG 디스플레이에 관련해서 소식이 또 나왔어요. 금호석유에 이어서 JP모건 측에서 이번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낮춰잡고 투자 의견을 또 내리는 이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4월만 해도 LG 디스플레이 비중 늘려라. 34,000원 목표가 본다라고 의견을 냈다가 이번에는 중립 그리고 23,000원의 목표가로 확 깎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들이 내거는 말은 LCD 패널가 상승을 다른 국가 디스플레이 업체 대비해서 반영을 못했고 이제 LCD 패널가가 조금씩 상승세가 둔화된다면 타격 있을 거야 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만 그렇다 치죠. 그런데 이게 또 시장에서 하나의 의심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게 LG 디스플레이가 공매도에 좀 많이 시달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JP모건이 LG 디스플레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 하향 조정한 거 속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의심할 여지를 하나씩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이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네. 어떤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던 창구 두 번째가 역시 JP모건이었고 이것도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죠. 뭔가 떳떳하다면 이런 얘기 안 나오는 시점에 좀 알아서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넘어가죠. 예.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합니다. 항상 요즘 외국계 리포트에서 세게 나오면 국내에선 아니다라는 반박 느낌이었잖아요. 네. 여전히 LG 디스플레이는 국내 증권사 긍정적이다라는 시각이 좀 더 많습니다. 아직은 즐길 시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예상, 갈수록 전성기의 면모를 갖췄다. OLED 최대 수혜 이러면서 목표 주가는 다 3만 원, 3만 3천 윗단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친 낙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 KB증권의 리포트 이 말이 인상이 깊어서 저는 이번에 갖다 붙여봤어요. 예. 공매도 영향력이 주가 하락으로 계속 연결이 되려면 실적 모멘텀이 떨어지고 고평가 상태여야 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턴어라운드다. 2년 만에 흑자 전환이고 저평가 상태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속 가능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냈어요. 그래서 역이용해야 한다고. 이대로 생각을 해도 될지.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언제나 좀 냉철한 답변을 요구해야 돼서 오늘 유달리 냉철한 답변 주실 분 모셨죠. 맞아요. 바로 옆에 계신 박재영 차장과 함께 그러면 바로 종목별 투자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카메라 꺼지면 전혀 안 그러는데 카메라 불만 들어오면 냉철해지시는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FMC부터 시작해보죠. 네. 어쨌거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로 시장을 조금은 안심시켜주면서 낙폭은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평가나 결국에는 우리 시장 영향력이잖아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굉장히 놀랬고요. 어떤 부분이요? 점도표. 점도표. 시장에서는 점도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잠깐 이제 한 번 정도 인상? 그거 생각했는데 지금 2번 인상이 나왔고. 네.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이게 3월 달에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런 식으로 가면 2023년도 점도표 2명만 더 찍으면 그때 이제 7개였으니까. 네. 18명 위원 중에 7개였으니까 2명만 더 배신하면 2023년도에 금리 올리겠다. 전 그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네. 근데 3개월 만에 야, 2023년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올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거든요. 네.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지금 속도가 빨라진 게 점도표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그렇죠. 경제 회복, 백신,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모든 것이 빨라졌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때 연준이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준이 계속 말을 바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시적이다. 그 일시적이 언제까지인데? 연말? 조금 지나니까 내년? 더 길어질 수 있어. 지금 이러다가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그게 컨트롤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은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연준 사실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고, 근데 대응을 굉장히 잘 해왔고, 대응을 잘 해왔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한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연준 위원들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왜 이렇게 안 빠졌냐?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데 주가는 왜 괜찮아? 사실 금리 인상 초기에는 주가가 함께 상승합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주가가 함께 상승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경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 연준에서 올해 인상률을 7%로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네. 7%면 예전에 우리 한강의 기적 이럴 때 뭐 8%, 9%였는데 미국이 7% 상승한다라는데 주가가 어떻게 하락을 하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이제 아마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했으니까 8월이나 9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잭슨홀 미팅이나 네. 9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줄이고 그러면 성장률은 2022년, 2023년 7% 유지 못할 거거든요, 미국이. 네. 그러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장단기 금리가 줄어들고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주가가 빠지겠죠. 지금은 뭐 연준 의장이 굉장히 잘 시장을 컨트롤 해줬다라고 네. 보고요. 앞으로의 관건은 정말 얼마나 연준에서 세련되게 테이퍼링을 포장하고 금리 인상을 포장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지 네. 그 여부가 시장 상승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막 그렇게 연준 위원들이나 위원이 세련된 스타일 느낌은 안 주는데. 그런데 예전부터 많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 테이퍼 텐트럼 같은 뭐 버냉키도 금리 올린다 그랬다, 뭐 이렇게 소통 없다가 뭐 테이퍼링 한다 그랬다가 한번 확 당했고. 네. 제 기억에는 많은 연준 위원들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말실수를 했어요. FOMC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말년이시잖아요. 네. 말년이셔서 뭐 되게 여우처럼 잘 해 나가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 주자가 누가 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네. 그냥 앞에서도 저도 말씀드린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초반에 비해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대표 연설 진짜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원래는 매번 기자회견 안 하는데 네. 위기 이후에 매번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사람이 많이 하면 늡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발언으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도를 했으니까 우리 시장에도 충격보다는 좀 안도감으로 추가 상승 랠리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같고요.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슈별로 짤막짤막하게 그러면 투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베이 코리아 그 매각 관련해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신세계와 네이버 연합이 됐다라는 이제 추정의 보도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기정사실화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롯데는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소식도 계속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마트부터 보면요. 이마트는 잘한 것 같아요. 투자를 지금 좀 해야 되는 시기고, 금리도 싸잖아요. 네. 그리고 뭐 네이버가 좀 지원도 해준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도 이커머스 시장 뭐 점유율이나 금액을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어디가 형편없냐면요. 오프라인. 네. 이제 우리가 유통공룡이라고 하죠. 네. 롯데, 이마트 이런 쪽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작년에 뭐 20조 뭐 쿠팡이나 네이버가 20조 넘게 팔았는데 SSG가 뭐 한 4조로 기억하고요. 네. 롯데온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돈을 쏟아붓는데 7조.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잘하는 유통회사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계속 그 노하우를 배워가든가 아니면 이런 회사 사가지고 한 번에 퀀텀 점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괜찮다 싶으면 그냥 사잖아요. 네.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최근에 트렌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가는 게 맞고요. 이마트가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저는 쿠팡이 좀 걱정되는 게 쿠팡이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게 뭡니까? 물류센터 세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마트는 전국에 물류센터가 네. 다 있어요. 이마트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만 쌓아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닦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네이버가 조금 아쉬운 게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카카오한테 이렇게 따라잡히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카카오 같으면요. 이베이 본인이 샀을 거예요. 필요하면. 신세계한테 20% 지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내가 살게.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는 지분 투자. 네. 카카오는 본인들이 예. 직접 해서 뭐 조금 성공하면 IPO하고. 네. 이게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네이버가 지금까지도 사업 영역 넓히는 거 보면 리스크 최소화하는 거에 방점을 맞습니다. 참 많이 둬요. 네, 이게 사실 좋은 측면도 있는데 지금처럼 뭐 핀텍 뭐 이런 쪽이 성장하고 있는 쪽에서는 좀 속도는 느릴 수 있죠. 그런데 위험은 없잖아요. 네. 괜히 4조 4천억 투자했다가 이거 안 되면 이게 뭐 사실 롯데는 실사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쪽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시너지가 안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팅을 많이 안 한 건데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빨리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뉴스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이고 특히 이마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이버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속도 측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들도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그 다음은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에너지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원자력이나 뭐 천연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도 나오지만 요즘에는 사실 그런 장기적인 관점보다 뭐 이렇게 이슈나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 나올 때 한번 쭉 올라가잖아요. 좀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지금 미국의 밈 주식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제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저는 이런 쪽에는 사실 소질이 없어서 네.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고 변동성이 너무 큰 거는 올라갈 땐 좋지만 떨어질 때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주식은 살 때와 팔 때 생각이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살 때는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갔지만 팔 때는 또 생각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팔 때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언제 팔 수 있을까? 혹시 많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다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게다가 이게 또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네.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기술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투자가 뭐 물론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나 뭐 다 마찬가지였죠. 초창기에는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뭐 사실 원전 하나 짓는데 10년씩 계획해서 짓는데 지금 당장 뭐 10년치 미래의 것을 가져와서 뭐 주가에 녹인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원전이 뭐 정치적으로도 지금 뭐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친환경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논란이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원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투자는 조금 뭐 이것도 시장의 일부이긴 한데 하시려면 굉장히 적은 금액, 절대 물 타시면 안 되고 네. 손절 잘하고 뭐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같은 당 안에서 양이원영 의원도 그 부분을 짚어줬죠. 어떤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때문에 여기에 대해 너무 긍정적인 쪽으로만 뭐 취해서 원전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고 비중을 높이시기에는 지금 너무 리스키하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다 뽑아봤고요. 마지막은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차장님 출연 날 그 전날에 요 몇 주 연속으로 외국계 증권사가 자꾸 막 목표 주가랑 투자 의견을 대폭 하향 조정해요. 제가 나오는 날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찾아가지고. 누가 보면 저는 어제 이거 짠 보지도 줄 못했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한 언론 매체에서만 다뤘고 네. 종목토론 게시판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언제거나 좀 충격적이었으니까 나왔고 JP모건에서 실제로 좀 떨어뜨리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JP모건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요? 그냥 이제 LG 디스플레이만 제가 보고 아 좋아요. 오늘 주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약간 이제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JP모건의 생각과 비슷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늘어난 소비 이게 내년에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LG 디스플레이가 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업체고 LCD를 그러니까 OLED 하지만 지금 이제 실적의 주력은 LCD거든요. 네. LCD가 작년부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 많은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이나 보면 철강 가격이 내년에도 이만큼 오르고 내후년에도 이만큼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LCD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년에도 LCD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오른 이제 이유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예상 외에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예상 외에 노트북이라든지 TV 수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제 교체 수요도 있었겠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이 그 LCD 라인을 폐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랬었죠. OLED에 집중할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변한 게 좀 있어요. 삼성이 약간 연기를 했습니다. LG도 그랬고요. 네, LCD 라인 폐쇄를. 네. 그러면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언제까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집에 가전제품을 1년에 한 번씩 TV를 바꾸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노트북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기업향 수요, 바뀌는 수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LCD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증권사들이 앞서 뭐 소개해 준 것처럼 OLED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겠죠. 근데 OLED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아이폰이나 이제 스마트폰 수요라든지 그런 쪽에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여기서 뭐 1년에 스마트폰 2번씩 바꾸거나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작년 팬데믹 상황처럼.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 이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많이 오래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이클 주식이에요. 사이클이 굉장히 명확하고 계절성도 명확합니다. 이쪽이 뭐 LG 쪽이 아이폰이 나올 때 좀 올라간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실적이 고점일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이런 뭐 소비재 쪽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의 사이클을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심하시라라는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요. 특히 보유자분들 참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재영 스픽은 미국 소매 판매 부진, 경기 주냐, 성장 주냐 그 판단 좀 내려주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요새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결론은 그래도 성장주가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제였죠. 미국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소매 판매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저는 이건 뭐 예상이 됐었던 건데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3% 감소했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재난지원금 받았으니까 돈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0.9%에서 1.3%로 조금 예상치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디서 줄어들었나 보면요. 일단 자동차가 3.7% 줄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반도체 부족해서 네. 못 만들어서 못 팔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고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줄어든 걸 보면요. 뭐 주거 관련돼서 마이너스 5.9%, 이 표가 조금 작은데요. 그다음에 가구 마이너스 2.6%, 가전 마이너스 3.4%. 이게 다 뭐냐면요. 소비재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포인트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사를 했으니까 가구를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팬데믹 때문에 집에 오래 있으니까 가전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다 샀거든요. 이사 다 했거든요. 그게 매년 뭐 자동차를 바꾸고 가전을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경제가 재개되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밖에 놀러 나가야 되잖아요. 늘어난 것들을 보면 의류 같은 것들, 그다음에 휘발유 이런 것. 그러니까 소비재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소비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주가 좋아지려면 미국이 물건을 팡팡 사줘서 우리가 그쪽에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 표에 보시면 지금 전 세계 소비재 수입 국가를 보면요. 미국과 EU, 독일, 중국 이런 순입니다. 미국과 EU가 압도적인데 저 압도적인 미국이 줄어든다. 그러면 중국과 우리나라 수출 조금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뭐 유럽이랑 중국이 있지 않느냐. 유럽은 자기네들끼리 그렇죠. 해요. 우리가 한국이 유럽에 뭐 엄청 많이 수출하는 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뭐 사실 지금 소비가 잘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소비재 조금 걱정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소비재 우리가 지금 많이 생산하는 수출 주도 품목들 뭐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올 초에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네. 소비재와 관련된 그래서 뭐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카카오 많이 올랐는데 사도 되나요? 네이버 많이 올랐는데 사도 되나요? 이거는 사실 분위기가 성장주 쪽으로 오면 네이버 카카오를 빼고 올라가진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올해 상반기에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좋으면서 많이 조정받았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시 붐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성장주가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게 다 순환하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성장주, 올해 상반기에 경기 민감주, 뭐 다시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뭐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성장주가 올라가는 거라서 성장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반도체나 자동차가 지금 당장 꺾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떤 소비의 사이클을 봤을 때 너무 큰 기대는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줬고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방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없이는 성장주 가기 힘들 것이다. 두 개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추가로 LG화학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